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고혈압에 이어서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당뇨병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당뇨병,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 올릴 고지혈증은 함께 다니는 3명의 친구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축구로 따지면 공격수 3명, 수비 3명 이렇게 같이 묶어 다니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유사한 기전을 가지고 유사한 합병증,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을 이렇게 야기해서 우리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또는 심각한 합병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는 데서 동질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들이, 더 전문성을 가진 내과 선생님들이 영상을 많이 올려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보시고 혹시 시간이 되셔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 중요하게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 나름 좀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한번 영상을 꾸며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건데 좀 짧게 그 질병이 어떤 거인지 말씀드리고, 왜 생기는지도 짧게 말씀드리고, 흔하게 여러분들이 카더라 하는, 한 달이 건너서 누군가가 이거 효과가 좋대, 당뇨 이렇게 하면 예방된대, 이렇게 해도 생기는 거야, 카더라 많죠. 이런 음식 먹으면 되고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 그런 말들. 그런데 대부분들은 그런 게 오해나 또 잘못된 전달에서 비롯된 상식들이 많고 사실이 아닌 것들이 왕왕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뽑아서 한 10가지, 한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를 한번 이 영상을 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오해들을 가지고 계실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몇 자 끄적여 본 다음에 이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최대한 길지 않은 영상으로 이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그럼 당뇨병이란 뭔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당뇨. 당이란 말은 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얘기하는 게 바로 당이고요. 바로 설탕이라 보셔도 됩니다. 설탕도 당의 일종이니까. 근데 인체가 사용하는 당이란 말은 포도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글루코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소변할 때 그 뇨자거든요. 소변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혈당이, 피 속에만 있어야 되는 당이 소변을 통해서 나왔다. 그게 검출됐다고 해서 당뇨병이라 부르는 거예요. 흔하게 3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한의학이나 이런 데는 삼다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냐면 많이 마셔요, 다음. 그리고 많이 먹어요, 다식. 그리고 많이 소변을 배출합니다, 다뇨. 이렇게 3가지를, 흔한 증상 3가지로 뽑습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내과학적으로 당뇨가 크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이렇게 3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때때로는 하나나 또 2가지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진행 중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병이 상당히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발견되지 않았으면 치료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치료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그런 오해와 진실이 있으니까 이거 좀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맞아, 그럼 당뇨가 이런 거라는 걸 알겠어. 그러니까 소변으로 당이 배출돼서 당뇨구나. 그럼 왜 생길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너무나 유명한 호르몬, 당뇨 관련된 호르몬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이름도 유명한 인슐린입니다. 자, 우리 몸에는 이 위가 여기 있거든요. 명치 쪽에 있는데, 위 바로 뒤쪽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장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췌장이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도 바로 이 췌장암으로 죽었죠. 재산이 8조에서 10조가 있지만 췌장암 진단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췌장암에 걸리면 거의 진행이 아주 된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이런 위치에 있는 이 췌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주로 지방질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해서 소화 효소를 뿌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간에서 합성돼서 저장되는 이런 담즙이라든지 아니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 소화액이 함께 분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장의 두 번째 위치한 소장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의학에서는 부르거든요. 거기를 이제 딱 관으로 배출되면 소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소화에 관련되는 췌장의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는 바로 혈당의 조절에 있습니다. 피 속에는 혈당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이 혈당이 원래, 그러니까 이 혈당이라고 하면 피혈자의 당이니까 피 속에 있는 당의 수치를 혈당이라고 그러는데, 적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100 이하여야 돼요. 공복상에 100 이하여야 정상인데, 당뇨는 이 수치가
지붕을 뚫고 간단 말이죠. 126 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최소 8시간 공복을 했다면 126 이상 나오면 당뇨로 진단하고요. 그리고 내가 음식을 먹은 후라면 식후 2시간이 지났는데도 200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금 후에 말씀드릴 당화 혈색소 검사라고 있는데, 그것의 수치가 6.5 이상이 되면 당뇨로 진단을 합니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계속 이어서 말을 하자면 기전이 어떠냐 하면, 이렇게 두 번째 중요한 체장의 역할은 이 혈당을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역할입니다. 원래 이 피 속에는 적당한 수의 혈당이, 그러니까 이 당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나머지 원래 당이 존재해야 되는 위치는 각각 기관이에요. 뇌도 에너지를 쓰죠. 심장도 에너지를 쓰죠. 피부도 에너지를 씁니다. 이 모든 인체에 살아있는 세포 모든가 당분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에너지원이거든요. 이 글루코스가 필요한데, 인슐린이 분비되면 바로 이 당들을 그 세포 속으로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피 속에 너무 혈당이 많아 끈적끈적해. 여러분들 설탕물 만져보셨죠? 끈적끈적하죠? 피가 그렇게 끈적끈적해지는 겁니다. 그럼 혈류가 느려지겠죠. 마키룰레가 있겠죠. 염증이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많은 건, 혈당 수치가 높다는 건, 피 속에 당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에너지에 쓰일 원래 임무대로 뇌로 보내고, 심장으로 보내고, 피부로 보내고, 각가지 폐로 보내고, 각각 장기로 보내서, 세포로 보내서 영양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분비게 되면 혈당을 낮춰서, 그러니까 즉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이 기관이나 세포 속으로 빨리 밀어넣어서 보내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적절하게 분비가 돼야 되는데, 적절하게 분비가 된다 할지라도 당뇨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에 걸린다는 말은 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분비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당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뇨예요. 그러니까 혈당에, 피 중에서 당이 너무 높으니까 오죽하면 소변으로 배출된다 해서 당뇨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유지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인슐린이 분비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기관으로 밀어 짜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세포가 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아주 둔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몸이 비만해지거나 과체중이 되면 바로 이 인슐린에 대한 저항도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것의 기전을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이 영상이 길어지고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하나,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왜 생긴다? 바로 여러분들의 몸이 비만해져서 그렇습니다. 비만해지면요, 과체중이 되면, 여러분들이 당분을 많이 섭취해서 과체중이 되면 이 인슐린에 대한 저항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는 계속 피 속에 혈당이 많으니까 뇌가 신호를 보내요. 여전히 혈당이 많다. 조절해라. 그러니까 췌장으로 신호를 보내죠. 인슐린을 더 많이 보상 심리에 의해서 컴펜세이션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인슐린은 계속 분비가 높아져요. 만성적으로 인슐린이 높아지는 만성적으로 고인슐린 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포가 수용기로 너무 둔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세포가 딱 수용기가 딱 인슐린이 맞아떨어지면 바로 당분을 끌어당겨서 삼켜야 되는데, 자기 세포 안으로 끌어당겨야 되는데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고인슐린 혈증까지도 해서 말을 안 들어. 여전히 세포가 당을 흡수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췌장도 장기의 일부죠. 세포고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뇌가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그 역할이 계속 하다 보면 지치겠죠. 지쳐요. 근육이 지치는 거랑 똑같아요. 헬스를 많이 하시면 어때요? 지치죠. 쉬어줘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췌장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요. 베타셀이라고 하는, 췌장의 베타셀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바로 이게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점점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바로 당뇨가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진짜 인슐린이 안 나오거든. 안 나오니까 더 이상 피 속에 혈당을 잡아줄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피 속에는 만성적으로 아주 높은 수치의 혈당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기 시작하겠죠. 신장 망가뜨리죠. 신경 망가뜨리죠. 눈도 망가뜨리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끈적끈적한 피가 나머지 염증을 유발해서 피를 막아서 결국에는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에 바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당뇨의 기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러한 당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머지 한 10분 정도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자 끄자고 하는데 이건 잠깐 보고 할게요.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Q&A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당뇨라는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가진 위험도보다 과하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당뇨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무서워하실 필요는 있습니다만 너무 과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당뇨에 걸리면 약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끝까지 써야 되고 끊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합병증 때문에 사람이 실명할 수도 있고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그런 진실들 때문에 오해를 많이 나와서 그런 카더라 하는 여러분들이 사실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인터넷에도 그런 사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흔하게 주위로부터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당뇨 그거 단 거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니냐? 첫 번째 바로 오해입니다.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긴다. 정답일까요? 땡, 아닙니다. 단 거를 많이 먹는다 해서 당뇨가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 당뇨라는 이름에 당자가 들어가니까 설탕으로 유초되는 이 당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전에 따라서 비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과체중이 되고 비만이 되면 여러분들의 세포가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뇨가 생기는 거지, 내가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다만 유의할 점은 단 걸 많이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빨리 혈당이 올라요. 이게 단당류거든요. 이게 생화학 시간에 배우는데 단당류, 이당류, 그리고 복합적으로 체인이 얽힌 그런 당류가 있잖아요. 쌀밥 같은 거는 이제 복합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화되고 끊어지고 해서 결국 세포가 써야 되는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쓰이는 밑바닥까지 오려면 분해돼서 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소화되는 시간이 걸리지만 설탕이 많이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설탕을 마신다든지 콜라나 탄산음료가 많이 대부분 그렇죠. 사탕수수로 만드는 그런 단당류, 바로 설탕질의 그런 것들이 만든 걸 먹으면 즉각적으로 당수 수치가 올라가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죠. 단기간에 혈당도 오르지만 칼로리가 높아요. 비만의 우려가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과체중 비만이 될 우려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걸 경계하라는 뜻이지, 직접적으로 설탕을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오해였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또 두 번째 듣는 거는 소변에서 당이 나오면 무조건 당뇨병이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게 당뇨병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이 나온다고 해서 다 당뇨병은 아닙니다. 그 역은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생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키드니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콩팥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 몸의 화학공장을 간이라고 표현한다면 공장이에요. 이 키드니라고 하는 것은 독극물을 걸러주는 정화소 같은 겁니다. 이 정화소에 문제가 생기면 걸러지면 안 되는 것들이 걸러져서 나오고, 걸러져야 될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엉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 같은 거는 절대로 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소변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당은. 근데 당뇨 같은 경우는 3g 이상이 나오면 그 당뇨라고 그래요. 근데 3g 이상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걸 떠나서 절대로 걸러지면 안 되는 당이 소변으로 나왔다는 것은 일단 당뇨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더 넓게 보자면 내 몸에, 특히 이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이 나온다거나 하면 바로 피검사나 신장검사 수치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 환자는 1인 1식이 좋다던데 맞냐?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죠. 당뇨병 환자들은 많이 먹으면 안 돼, 당수치 조절해야 돼, 그러니까 너 많이 먹지 말고 많이 운동해야 돼, 그리고 체중 빼. 의사 선생님들 이런 말씀 하세요. 근데 이게 진실일 수 있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당뇨병 환자들은 1인 1식이 좋다, 그러니까 소식하는 게 좋다. 소식이 좋을 수도 있지만 꼭 좋은 건 아니고요. 특히 1인 1식은 나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틀린 거니까요.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들이 만약에 내가 당뇨병인지 몰랐다면 상관없지만, 제가 지금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미 당뇨병인 걸 진단받았어.
그리고 의사가 메포민이라고 하는 기본 당뇨약을 처방했어. 아니면 꾀가 병이 진단돼서 인슐린 주사를 내가 맞고 있어. 배에 주사를 놔서. 그렇다면은 더더욱 1인 1식은 위험합니다. 적당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지 않았는데 인슐린을 만약에 내가 1인 1식이만 조금만 먹는 거죠. 한 번 먹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루에 한 번 그 작은 열량을 유지하면서 칼로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인슐린까지 주사를 맞았어. 그러면 인슐린을 맞는 순간 혈당이 낮아지는 거죠. 세포로 혈당을 다 밀어 넣으니까 피혈중에는 혈당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쵸? 이걸 바로 저혈당이라 부릅니다. 저혈당은 혈당의 양이 60 미만일 때,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60에서 100 사이를 정상 수치로 보는 거죠. 그래 60 이상 거의 떨어지는 걸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사람이 죽어요. 호흡도 떨어지고 거의 마비되고, 간간히 이렇게 진료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혈당 환자들이, 당뇨 환자들이 막 손을 부들부들 떨고 의식이 흐려지고 그런 것들. 초응급 상황이거든요. 이게 바로 저혈당이에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저혈당의 위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1인 1식을 하다 보면 배가 고파요. 당뇨병 먹는 사람들, 걸린 사람들은 많이 먹는다 그랬죠. 왜? 세포가 항상 배가 고프거든. 피혈중에는 당이 많은데 세포 속에는 이 수용기가 이 민감성이 떨어져서 혈당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세포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사 직전인 거지.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사람을 계속 먹게 만드는 건데, 오히려 1인 1식은 그 식욕을 억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식사를 걸렀다. 그러니까 한 번 먹고 중간에 1인 1식을 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식사에 폭식할 우려가 있다. 그럼 폭식하면 어떻게 되죠? 고혈당 되는 거예요. 고혈당 되면 다시 혈당이 또 소변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신장이 또 망가지거든요. 악순환의 연속이죠. 비서스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1인 1식입니다. 매 순간 적당한 끼니, 적당한 양을 꾸준히 양을 재서 먹는 게 당뇨 환자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또 뭐가 있느냐? 당뇨병 환자는 고기를 멀리 해야 된다는데 맞냐? 고기를 멀리 해야 된다. 정답이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당뇨병 환자들은 대부분 비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 주위에서 조언받으실 땐 너 살 빼야지,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피도 찐득찐득해지고 너 안 좋아. 그건 틀린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처음 생물에서 배워서 이게 기억이 나는데, 화학인데 생물에서 배워서 기억나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대해서 그램당 그 열량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탄단지 또는 탄지단이라고 배웠을 건데,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그램당 4kcal의 열량을 내고 지방은 9kcal의 열량을 냅니다. 자,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이 아주 열량이 높죠. 자, 2.25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억제해야 되는 게 바로 당뇨병 치료의 핵심입니다. 시기의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지방을 억제하는 것. 그럼 나머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괜찮냐? 괜찮습니다. 먹어야죠. 세포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으면 세포 죽어요. 생명이 다운돼요. 오히려 다운돼서 면역이 떨어지는 그 순간 합병증이 더 찾아오는 겁니다. 절대로 굶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을 억제하라. 어떻게 억제할 건데? 그러니까 육류를 먹더라도 살코기 위주, 닭을 먹더라도 닭가슴살, 이거 단백질 위주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거와 더불어서 식이섬유와 오메가3가 더 풍부한 생선을 드세요. 생선 단백질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생선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나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어라든지 그런 거 드시면 됩니다. 꼭 육류를 멀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바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당뇨병은 운동을 무조건 하는 게 당뇨병 관리에 좋다? 이것도 제가 들어본 소리입니다. 아니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시기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양과 그리고 적절한 강도, 적절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당뇨병 환자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강도 운동, 저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을 위주로 해줘야 돼요. 고강도 운동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뽑아내려고 하면 오히려 혈당 수치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인체는 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내가 세포가 죽어간다? 그럼 내가 쓸 에너지가 없다? 라고 판단해서 내가 신호를 내립니다. 계속 당 수치를 높여야 돼. 인슐린의 분비를 억제시키고 당 수치를 높여놓는 겁니다. 왜? 혈당에 에너지가 많아야지 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니까. 뇌는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그럼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고에너지를 써야 되는 운동을 하는 그 순간 뇌가 그렇게 느껴버리는 겁니다. 나 굶어 죽어가. 내 몸이 지금 근육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혈당을 더 뿜뿜 뿜어줘야 되겠구나. 오히려 고혈당이 되기 쉽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고강도로 하기보다는 저강도에서 중강도의 운동을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해서 내가 적절하게
내가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또 유의해야 되는 건 당연히 내가 인슐린을 이렇게 주사로 맞고 있거나 당뇨약을 먹고 있다면 분명히 이것도 고려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쵸? 더 낮춰야 되겠죠. 더 운동을 더 낮춰야 됩니다. 더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왜? 이것 때문에 더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운동 중간에 저혈당 때문에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강도와 양, 그리고 그런 빈도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6번, 제가 6번째로 정리했네요. 당뇨에 완치하는 특효약이 있다? 절대 없습니다. 당뇨 환자 중에서 대부분 클리닉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걸 보면, 이거 2018년 기준인데요. 제가 집에 책이 있어서 이거 기준으로 제가 지금 몇 자 끄적여 본 거거든요. 2018년 기준으로 무려 78%의 당뇨 환자가 민간요법, 그러니까 당뇨에 특화된 요법이 있다고 누가 카더라 해서 시도해 봤답니다. 전원 실패했어요. 당뇨에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민간요법 같은 거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절대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당뇨병에는 잡곡밥만 먹어야 된다. 이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이건 심지어 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잡곡밥이 더 당뇨 치료 좋으니까 흰쌀밥 대신에 이제 우리 가정은 다 잡곡밥 또는 보리밥만 먹을 거야. 그렇게 알아 라고 하고 이제 현미나 이런 거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현미나 잡곡이나 보리밥이든 뭐 감자, 고구마, 옥수수든 전부 다 대동소이합니다. 영양소, 탄수화물 비슷한 거고요. 다 대동소이해요. 열량을 그램당 내는 것도 비슷하고 양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열량이 똑같이 나오면 당수치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중요한 건 바로 양이에요, 양. 그리고 이 당 수치를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좀 느리게 올리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양을 드셨다고 가정한다면 열량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당뇨는 왜 생긴다? 비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고열량을 드시면 당뇨가 오고요. 저열량을 먹어야지 당뇨가 유지되고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량이 비슷하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큰 틀 안에서는 똑같아요. 그냥 맛있는 쌀밥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행복감 누리시고 욕구불만 빠지지 마시고 당뇨를 관리하는 게 더 낫습니다. 다만 이건 있죠. 잡곡밥에는 좀 더 많은 섬유질과 비타민이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wealthy하고 웰빙한 차원에서는, 헬티한 측면에서는 당연히 잡곡밥이나 현미밥이 더 좋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지만, 중요한 건 뭐다? 결국 양이라는 거. 적절한 양을 공깃밥 한 그릇이나 반 그릇을 나눠서 흰쌀밥을 먹든 보리밥을 먹든 다 대동소이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유전병이다? 이거 맞게요, 틀리게요? 정답입니다. 당뇨는 유전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제 전문 분야라서 유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1시간으로도 부족하니까 제가 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얘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실 거예요. 안 할게요. HLA 뭐 유전자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몇 가지 곁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당뇨는 유전병이 맞습니다. 첫 번째, 부모 중에 한쪽이 당뇨병이다. 그럼 자녀에게 당뇨병이 생길 확률은 15%. 양쪽 부모가 다 당뇨병이다. 30%입니다. 각 부모가 15%의 확률을 지고 있어요. 유전자, 염색체 특성상. 그러니까 양쪽 부모가 다 당뇨로 판명되면 자식은 30%의 위험을 타고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뇨 유전이니까 나는 이제 이 운명을 지고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자, 다시 얘기 드릴게요. 15% 30%가 절대적인 수치인가요? 아니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유전이 이 정도라면 나머지 70%에서 85%는 어떻다? 유전이 아니라 후천적인, 내가 식이와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에 식습관에 달려있고 운동습관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비만이, 과체중이나 비만이 바로 당뇨를 유발하는 것이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결국 인슐린 수치를 궁극적으로 낮춰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그 수준까지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당뇨병이 활활 불타는 것이지, 오직 유전만으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른 사람은 당뇨병이 안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게 바로 뭐 과체중이나 비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마른 사람은 당뇨병이 안 걸린다?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마른 사람도 역시 당뇨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마른 당뇨병, 비만성 당뇨병 이렇게 부르거든요. 가정의학과에서는. 왜 걸릴까요? 원래 당뇨병이나 이런 고지혈증을 원래 성인병이라고 그러죠. 왜 성인병이라 그러느냐? 성인들에게 유사하게 많이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자, 물론 1형 당뇨병은 소아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이 설명을 굳이 안 한 이유는 제 영상이 소아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굳이 1형 당뇨병, 그러니까 소아에게 생기는 당뇨병, 2형 당뇨병, 어른에게 생기는 당뇨병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던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2형 당뇨병, 성인에게 생기는 당뇨병에 대해서만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당뇨병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또 뭐 당뇨병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성인에게 많이 생기는 건데, 이게 서양에서 건너온 질병이란 말이죠. 서양이 고도화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발전된 사회, 그러니까 서위 선진국에서 음식의 풍요로움 속에서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병이 바로 성인병이거든요. 물질의 만능주의에 사는 거죠. 많이 먹을 수 있고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렇게 먹을 게 없는 곳에는 당뇨병이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 이제 현대가 고도화돼서 생기는 건데, 그럼 마른 사람도 왜 비만이 생기느냐, 그 당뇨병이 생기느냐. 서양 사람과 동양인을 책으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서양 사람이 좀 더 기골이 장대하고 크잖아요. 우리 흑인들이. 그런 사람들은 췌장의 크기도 좀 더 크고요. 췌장의 베타세포의 분포도도 좀 더 크고요. 그럼 인슐린의 분비량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사람이 생긴다면, 동양인은 상대적으로 키가 작고 좀 더 왜소하고 그렇죠. 작죠. 그러면 췌장도 작고 인슐린 분비도 좀 더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의 분비가 더 줄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뇨병에 더 취약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마른 사람 역시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슐린의 저항성, 그리고 인슐린이 얼마나 분비되는지, 인슐린이 결국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게 결국 당뇨병의 끝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사람도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가 바로 정답입니다. 자, 한국에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증상이 없는 당뇨는 치료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제 주위에서. 절대로 이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증상이 없는 당뇨병은 당연히 증상이 없다니까. 당뇨병은 증상이 없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아까 제가 말한 삼다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많이 마시고, 물을 많이 마셔요. 그리고 많이 먹고, 그리고 나중에 많이 싸요. 오줌을 많이 배출하죠. 오줌을 많이 싸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그 오줌 속에 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피 속에 있어야 할 당 성분이 빠져나가니까, 즉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바로 vicious cycle,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는 3대 요소인데, 이 3대 꼭지점인데, 이 증상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자, 통계상으로 뭐냐면 30세 이상에서는 7명 중에 1명, 그리고 65세 이상의 분들 중에는 거의 4-5명 중에 1명이 바로 당뇨예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하면. 그럼 30대 이상만 되면 거의 한 14에서 15%는 당뇨병이라는 소리예요. 7명 중에 1명이라는 소리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쭉 10년, 20년이고 난 모르고 피검사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서 40대. 그럼 이미 당뇨가 10년 전부터 시작됐는걸? 그럼 10년 동안 진행된 상태니까 그때 증상이 그렇게 삼다증이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당뇨는 증상이 없어요.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조용한 혈관을 죽이는 혈관의 살인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년 한 번씩 적어도 피검사를 해야 됩니다. 매년 한 번씩이 아니라 또 좀 더 자주 혈압을 재듯이 피검사는 최소 매년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당뇨가 있는지, 내가 간 수치는 어떤지, 콩팥 수치는 어떤지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이거 모르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꽤 진행된 병을 딱 진단받으시고 충격받으세요. 그때는 늦죠. 그리고 치료가 어려워요. 바로 약물 치료 들어가야 돼요. 합병증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건강은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비행기를 탔어. 그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을 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 비행기가 100번 뜨고 아니면 1000번 떴다 칩시다. 1000번 떠서 한 번 추락하는 이력이 있어.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만약에 1000번을 이륙을 했는데, 미주 노선을 1000번 운행했는데 한 번 추락한 이력이 있고, 아시아나가 1000번 이륙했는데 한 번도 추락을 안 했어요. 아니 10,000번 이륙했는데 한 번도 추락을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항공기를 타시겠어요? 저라면 아시아나 탈 겁니다. 그 한 번이 찝찝해요. 왜? 그 한 번이 죽음하고 연관되니까. 단 한 번이, 그 단 한 번이 내가 되면 확률이 100%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확률의 교묘한 눈속임이에요. 확률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30대에서 15%, 65세 이상 환자에서 뭐 4, 5명 중에 1명? 이런 거 다 헛소리예요. 확률에 자꾸 매몰되면 안 돼요. 내가 안 될 거라는 그런 교만함 가지시면 안 돼요. 건강은 내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유지한 사람들이 축복되게 건강되게 유지되는 거지, 내가 어느 날 내가 무책임하게 내 건강에 관심 1도 없다가 어느 날 내가 병 얻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피검사라든지 나머지 진단검사, 내가 몸에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바로 병원 가서 돈이 얼마 들든 간에 기본 피검사 하시고 사진 찍어야 될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최소한의 그 바운더리를 구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바로 당뇨와 고지혈증,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고지혈증이 피검사 한 번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10년, 20년 갈 것도 없어요. 그 순간 바로 삶을 바꾸시면 민생이 바뀌고 이 병이 없어지고 예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중요한 거는 이 공복 혈당도 중요하지만 피검사에서 좀 이상한 게 발견된다면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제가 이건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린 거예요. 당화혈색소라고 이 히모글로빈이라고 이게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이 안에 얼마나 당이 들러붙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6.5 이상 되면 이것도 당뇨인데 이게 제일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6.5가 이상 되면 당뇨야. 이게 가장 의사들한테는, 환자한테는 제일 중요한 수치고, 이게 바로 지난 3개월, 그러니까 길면 4개월간의 당신이 지난 3, 4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사들 앞에 거짓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의사들은 다 알 수 있어요. 당화혈색소 한 번으로. 당화혈색소를 한번 보면 지난 3, 4개월 수치가 평균이 나와요. 내가 당을 얼마나 섭취했는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 얼마나 당 조절 안 되게 내가 단당류, 콜라나 이런 거 소다를 섭취했는가, 유출할 수 있는 과학적 판단적 근거가 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하나예요. 1년에 한 번, 적어도 한 번, 좀 더 기민한 사람이라면 6개월에 한 번 피검사 하시고요. 피검사 하셔서 여러분들의 진짜 젊고 예쁜 건강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합병증 막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엔 제가 고지혈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